이번 동영상에서는 테스팅 어프로치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팅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개요 성격의 설명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냐 화이트박스 테스트냐 화이트박스냐 블랙박스냐라고 하는 거는 코드의 내부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른다. 즉 우리가 코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 줄 한 줄 어떻게 구현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테스트하겠다라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고요. 그렇지만 코드는 모르지만 명세는 가지고 있어요. 이 내가 모르는 코드가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디스크립션은 주어진 거죠. 그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팅이 되겠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반대로 그런 명세는 없고 대신에 코드를 내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한 라인 한 라인, 뭐 변수 하나, 뭐 함수 하나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팅입니다. 그렇게 일단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팅은 소프트웨어의 명세에 기반해서 테스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코드가 주어져 있어서 코드에 기반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 어프로치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블랙박스 테스트는 명세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세에 기술된 명세에 이렇게 상세하게 지정된 그런 동작들은 다 커버하도록 테스트하는 게 당연한 요구사항이겠죠. 그래서 cover as much specified behavior as possible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이트박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over as much coded behavior as possible 적어도 코드에 구현된 것들은 다 커버가 되도록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명세에 다 지정된 내용들을 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이제 단점은 cannot reveal errors due to the implementation detail. 우리가 코드를 내용을 잘 모르고 명세만 알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명세에는 드러나 있지 않는 어떤 구현 상세 내용으로 인한 그런 버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명세에 있는 어떤 오류는 명세하고 관련된 오류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명세하고 관련 없이 어떤 임플리멘테이션에 관련 있는 오로지 임플리멘테이션만 관련 연관이 있는 에러라고 하는 거는 못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어떻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에 관련된 에러들은 다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임플리멘테이션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명세하고 관련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코드 안에 루프가 있다고 하면 반복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가능한 테스트 경로의 수가 무한히 많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짧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코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로가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그 경로로 인해 경로를 실행했을 때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에러를 찾아낼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의 단점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뭐 어느 하나가 좋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컴플리멘터리 성격의 그런 어프로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요 설명은 이 정도 됐고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명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코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없죠. 없는 게 아니라 모르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펙이 지금 인티저를 하나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출력을 한번 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세만 가지고 이 코드를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겠어요? 상식적으로 뭐 특별하게 어떤 인티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지정 안 했잖아요. 명세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티저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저라면 123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23을
인풋을 한번 줘보고 실제로 요 코드 IUT에 해당하는 요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봤더니 123이 잘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 저는 제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아주 잘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게 블랙박스 테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블랙박스 테스팅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명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메인이 있겠죠. 그 도메인하고 연관된 되어서 명세가 일단 작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도메인에 뭔가 집중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뭔가 설계하고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도메인하고에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도 더 일찍 할 수 있겠죠. 구현부 이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어떤 명세로부터의 혹은 명세로부터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논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혹시 디펙트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IUT가 함수 하나든지 아니면 뭐 클래스 하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들 수 있죠. 결국은 명세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든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 대상이 덩치가 작은 어떤 하나의 함수든 조금 덩치가 큰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블랙박스 테스트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블랙박스 테스팅에 대한 개요는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번 블랙박스 테스팅 어떤 방법론에 기반해가지고 주어진 명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크게 과정은 네 가지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명세가 일단 주어져야 되겠죠. 블랙박스 테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니까. 그래서 기능적인 functional specification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 어떤 독립적인 테스트 가능한 어떤 특징들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가 여기 이제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이따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테스트 가능한 특징에서의 특징과 관련된 입력들이 뭐냐, 입력들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력들의 조합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명세입니다. 이거는 원래 모듈의 기능적, 펑셔널 명세가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의 명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 명세에 부합하는 실제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 일종의 뭐 코드를 뭐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테스트 데이터까지 포함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이런 네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명세로부터요.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상세 명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구사항 우리 단계에서 우리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또 각각의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상세 명세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그 바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명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 이야기했자면 아까 앞에 여기 이 첫 번째 스텝 이게 여기 스텝입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는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런 요소들을 한번 좀 찾아봐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명세를 한번 읽어보면요. 액터가 어떤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는
use case diagram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사용자 등록 링크를 가진 홈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용자 등록 그런 화면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등록 양식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럼 그 등록 양식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이디 입력하세요. 뭐 패스워드 입력하세요. 패스워드도 보통 두 개를 입력하도록 두 번 반복해서 입력하도록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또 뭐 제출 다 입력했으면 제출 버튼이 있어서 그거 누르세요.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디스플레이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고 제출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그걸 받아다가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걸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혹시 아이디가 뭐 예전에 사용한 사람의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너무 해킹 가능한 너무 쉬운 그런 단어로 패스워드를 지정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서 다 통과를 하면 오케이 혹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성공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런 유스 케이스의 시나리오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뭐 웹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대한 유스 케이스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명세죠. 요게 하나의 우리한테 주어진 명세. 이렇게 동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 소프트웨어가. 그럴 때 여기서 이제 테스트 가능한 피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 패스워드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입력한 패스워드, 두 번째 입력한 패스워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독립적이고 뭐 테스트 가능한 피처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두 번 입력한 그 패스워드, 요 세 가지가 바로 인디펜던트하고 테스터블한 피처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명세, 요구사항 명세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게 스텝 1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입력, 렐러번트한 인풋을 넣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네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찾은 테스터블 피처 세 가지, 요거 ID, 패스워드, 재입력 패스워드, 그게 지금 여기 세로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ID, 패스워드, 재입력한 패스워드 두 번 입력한 거죠. 근데 타입은 뭐 스트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값의 명세는 뭐 로그인 아이디는 뭐 8자에서 20자 사이야 되고, 뭐 패스워드는 뭐 이런 거죠. 8자에서 12개 뭐 이제 길이가 지정이 돼 있고, 또는 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고, 뭐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뭐 특수 문자도 반드시 넣어야 안 그러면 안 돼요.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요게 바로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이제 값의 명세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의 입력 요소에 대한 어떤 타입이나 명세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풋이에요. 각각의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어떤 인풋이 뭐가 될 거냐? 정상적인 인풋이 있겠죠. 로그인 아이디. 정상적인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일단은 요 명세에 만족해야 되겠죠. 7자면 안 돼. 30자 너무 길어도 안 돼. 8자에서 20자 사이여야 하는 그런 아이디 명세를 만족을 해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존 사용자랑 중복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정상 로그인 아이디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비정상이 된 거고 근데 비정상과 예외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예외는 어떻게 정의했자면 스트링의 길이가 없는 경우 또는 1인 경우 매우 큰 값인 경우 하나 이상의 뭐 공백을 중간에 넣어버린 경우나 또는 특수문자 여기서는 이제 알파벳만 허용하는 모양이네요. 특수문자를 넣는 그런 경우를 예외로 여기는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는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인풋 데이터가 가능해요. 정상 인풋, 비정상 인풋, 예외 인풋. 패스워드도 첫 번째 입력한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입력한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정상 입력과 비정상 입력만 있을 뿐 예외 입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허용하진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세 가지 independent testable feature 세 가지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각각 세 가지에서 가능한 인풋 데이터들이 정상 인풋 데이터가 가능하고 비정상 데이터가 가능하고 예외 데이터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뭐 예외 데이터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입력 요소에 대해서 가능한 인풋 데이터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스텝 2입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예, 스텝 2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스텝 3에서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 명세를 한번 유도를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지금 18가지의 테스트 케이스의 명세를 한번 늘어나 봤죠. 그래서 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재입력된 패스워드 세 가지 입력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테스트 케이스 1은 정상, 정상, 정상 2는 정상, 정상, 비정상 즉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입력 데이터 유형들을 지금 조합들을 늘어놓은 거예요. 자,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상 결과가 뭐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맨 마지막 콜럼에 지금 작성을 해놓은 테이블이 바로 테스트 케이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명세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근데 왜 이게 18개냐? 1부터 18, 18가지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늘어놨죠. 왜 그런가 하면은 로그인 아이디가 세 가지죠? 정상, 비정상, 예외. 패스워드가 세 가지죠? 그러면 두 개 조합하면은 3 곱하기 3, 9가지죠. 거기다가 재입력한 패스워드가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9, 2, 18, 18가지. 그래서 여기 18가지를 누르는 겁니다. 아이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8가지는 말 그대로 컴플리트한 매너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스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빠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한 기준에 있어서는. 그렇죠? 게다가 중간에 보면 지금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로그인 아이디도 정상적으로 입력했고 패스워드와 재입력된 패스워드 다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예상 결과는 등록이 성공되었다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보면 정상인데 재입력이 비정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입력한 패스워드랑 다르게 입력했다든지 뭐 그런 이유 등에 의해서 그러면 당연히 오름에 다시 한번 패스워드가 뭐 두 개가 일치하지 않네요. 뭐 등의 오류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죠. 자, 이제 그런 1번과 2번이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인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중간에 18개 중에서 18개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취소선이 돼 있어요. 취소선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 케이스 3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그인 아이디가 정상이고 패스워드가 비정상이면 두 번째 패스워드가 정상이든 비정상인지 이거 고려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패스워드가 비정상이면 바로 오류 메시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4번 테스트 케이스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번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미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4번은 있을 필요가 없는 테스트 케이스 명세입니다. 라고 해서 취소선을 했어요. 즉 3번에 의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18개는 앞에서 우리가 파악한 테스트 요소에 모든 가능한 테스트 입력의 조합을 해봤더니 18개가 나왔다는 것이고 근데 18개를 다 하나씩 18개마다 다 하나씩 테스트 케이스 명세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고 어떤 테스트 케이스는 4번과 같은 거는 다른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커버가 돼버리더라. 그래서 중복해서 테스트 케이스 할 필요가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그 세 번째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죠? 굳이 똑같은 거를 테스트 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류를 발견을 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컴플리트한 매너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8개를 늘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비용도 고려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4번 어차피 이거 해봐야 테스트 할 필요가 없다. 3번만 테스트하면 우리 소프트웨어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취소선이 있는
테스트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테스트 케이스 명세는 1번, 2개, 3개, 4개, 5개, 6개만 만들면 돼요. 6개의 테스트 케이스만 만들면 컴플리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6개는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12개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비용을 충분히 고려한 테스트 케이스 스펙을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텝 3예요. Derive Test Case Specification. 그럼 스텝 4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6가지 그 테스트 케이스 여기 1, 2, 3, 5, 7, 13 6가지 테스트 케이스 명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력을 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는 로그인 아이디가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지 실제 로그인 아이디 데이터로 뭘 줄 거냐는 이야기 안 했죠. 패스워드도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어 2번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재입력된 패스워드가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했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 어떤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스텝 4에서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로부터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단계가 스텝 4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로그인 아이디로 요새 이메일 주소를 많이 쓰죠. newuser@naver.com 패스워드를 이렇게 하는데 숫자 들어갔고 특수 문자 퍼센트 들어갔네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재입력 패스워드도 똑같이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재입력했던 패스워드에 대한 인풋 데이터를 정해서 테스트 케이스 1번을 만든 거. 이게 바로 스텝 4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1번 주어진 명세, 예를 들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명세가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명세에서 테스트 가능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그 요소들에서 가능한 값들이 뭐가 있느냐 정상, 비정상, 예외 이렇게 정리하고 스텝 3에서는 그것을 컴플리트한 매너로 일단 늘어놓고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 명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풋 데이터를 주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 즉 모듈에 대한 명세로 예를 들면 펑셔널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그런 명세로부터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블랙박스 테스팅 방법의 한 가지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명세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하나의 좋은 명세가 되는 거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지금 코드는 지금 우리가 안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현한 코드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팅의 테스트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도 그 모듈의 명세로서 펑셔널 명세로서 아주 적합하고요. 이렇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명세로 주어지면 그럴 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여기 엣지 있죠. 화살표. 모든 화살표, 즉 스테이트 트랜지션이죠. 상태 2번에서 상태 1번으로 간다거나 상태 1번에서 상태 3번으로 간다거나 이런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커버하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이루어졌을 때 잘 이루어지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스페시피케이션이 주어졌을 때 블랙박스 테스팅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에서 1번으로 가는 트랜지션이 있고 1번에서 1번, 1번에서 1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2번. 그래서 지금 앞에 보여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모든 화살표들을 쭉 다 늘어나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상태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보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진짜로 2번으로 잘 넘어가더라. 기대되는 바가 2번으로 가는 건데 진짜 그 아웃풋 스테이트도 2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씩 만들면 앞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하는 적어도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다 커버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컴플리트한 매너로 스테이트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명세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명세로부터 블랙박스 테스팅 어프로치에 기반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교재에 언급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케이스 명세로부터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놨잖아요. 예를 들면 앞에서 테스트 케이스 1번에서 로그인 아이디가 정상이고 패스워드가 정상이고 재입력된 패스워드가 정상인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 명세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특정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면 요 끄집어낼 때 나는 요 이메일 어드레스를 하지 않고 다른 뭐 gmail로 할래. 뭐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어떻게 좋은 테스트 데이터를 요 테스트 케이스 명세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만 뽑아놔도 어느 정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실제 데이터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퀴버런트 클래스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여러 가능한 테스트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만한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다 테스트 인풋 데이터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테스트 케이스의 명세상 주어진 모듈의 명세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어떤 하나의 몇 가지 그룹으로 구분지었다는 이야기죠. 한 세 개의 그룹, 네 개의 그룹,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영화관에서 뭐 티켓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티켓을 살 때 나이를 가지고 구분이 돼 있죠. 뭐 18세 이상만 살 수 있는 어떤 티켓 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15세 이상이 돼야 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뭐 그런 등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세 미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세라고 하는 것과 18세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나이라고 하는 거를 1도 테스트해보고 2도 테스트해보고 3도 테스트해보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다 테스트할 필요 없죠. 오로지 15와 15세와 18세로 지금 구분이 됐기 때문에 세 덩어리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 덩어리라고 하는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파티션, 각각의 그룹에서 하나만 그냥 끄집어내면 되지, 뭐 하나의 그룹에서 여러 개 이렇게 끄집어낼 것까지는 없다. 라고 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퀴버런스 클래스 파티셔닝이에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것도 로그인 아이디가 정상이고 패스워드가 정상이고 재입력 때문에 정상인 그런 그룹에서 그런 그룹에 속한 하나의 데이터만 뽑아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뭐 설명하자면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에 의해서 인풋 데이터를 하나 선택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운드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과 비슷한 아이디어긴 한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그 15세와 18세가 있으면 15세 바로 아래 14세, 15세, 16세 또는 18세를 기준으로 하면 17세, 18세, 19세 이렇게 어떤 경계값의 전과 후와 경계값 이런 걸 위주로 인풋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즈 이펙트 그래프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등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 테스팅 앞에서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그런 명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다 커버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인풋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서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거나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지금 보면
여기서 저희가 18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늘어놓은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찾은 입력 요소가 3가지였고 각각이 3가지, 3가지, 2가지여서 3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하는 조합의 전체 수가 18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18가지밖에 3가지 입력 요소와 18가지 전체 조합이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설명도 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웠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합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큰 조합들이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막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조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조합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트 할 때 사람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렇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들을 늘어놓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조건을 주어지면 그것들의 조합들을 계산을 해서 조합 리스트해주는 그런 툴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 몇 가지들을 한번 툴들에 대한 웹사이트들을 한번 여기 늘어놓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으로 해서 만들어낼 때 유용한 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블랙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